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선물의 이론가를 구하는 거였어요. 선도 이론가를 구하는 거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가 기초자산인 선물 그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기초자산인 선물했고요. 그 다음 뭐 한 거냐면 커런시 환율이 기초자산인 선물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짝 빠르게 하고 오늘 수업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포린 커런시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한 선물은 환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환율은 비율인데 요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지하면 좋으시냐면 이게 정답인데요. 디비던드 이익을 배당을 지급하는 증권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배당을 지급하냐면 포린 커런시 그 나라 그 외국환의 무위험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린 커런시 디나미네이트 반드고 한글로는 외화 표시채. 그러니까 환 선물은 외화 표시 채권이 기초 자산인 거구나. 채권이 기초 자산인 거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 아비트리지 등등이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수업 듣는 친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포워드 레이스의 이론가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F0 현재 시점의 선물의 가격이 가치 말고 가격은 S0 현 시점에 관찰 가능한 환율 곱하기 익스포넨셜 R 그 나라 미국 책이니까 미국 달러 무위험 수익률 R 저 빼기 RF는 어떤 환율인지 모르겠지만 저 나라 다른 나라 외국 무위험 수익률인 거죠. T는 선물의 만기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뒤에 이제 커스트 오브 캐리 모형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유도했냐 이건 하지 않을게요. 뭐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외국환으로 된 1000개 어떤 화폐를 들고 있을 때 투자 방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왼쪽 여러분 기준에 왼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은 그냥 바꾸지 말고 일단 외화 채권에 그냥 그대로 투자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만기 시점에 지금 사전에 정한 선물 가격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이게 왼쪽. 오른쪽은 어떻게 한다? 에라 모르겠다. 지금 당장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달러 채권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은 마지막 종료 시점에는 달러로 환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지 않으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니까 두 가지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론가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 했고요. 이제 차익거래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마지막 했었죠. S0가 0.98 USD per AUD 오스트리안 달러네요. 환율이에요. 0.98이래요. 그리고 R은 1%, 달러 무위험 수익률이 1%, RF가 3%, 호주 달러의 무위험 수익률이 3%. 호주 달러 무위험 수익률이 3% 높은 건 미국보다 호주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T는 이 선물의 만기가 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에 넣는 거죠. F0는 S0 0.98에다가 익스포넨셜 0.01 빼기 0.04 곱하기 2 했더니 0.9416이래요. 0.9416. 그렇구나. 근데 이론가가 0.9416인데 현재 시점에 선물 가격을 확인했더니 0.96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냐면 이론가랑 선물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선물이 비싸죠. 비싸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숏하고 있잖아요. 정답. 숏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물을 숏하니 현물은 롱하는 거예요. 현물이 뭐냐? 말씀드렸죠? 환선물의 경우에는 현물을 뭐로 인지하면 좋냐면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bond. 외화 표시 채권이에요. 선물을 숏했으니 외화 표시 채권은 사야 되잖아요. 롱 해야 돼, 롱. 돈이 없죠. 그렇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빌리는 거죠. 지금 미국 책이니까 미국 달러를 빌려요. 1000 US 달러를 빌린 다음에 뭐예요? 환전을 하죠. 지금 환율로. 지금 환율이 0.98이잖아요. 환율을 환전을 해요. 1020.41로 환전을 했네? 그거 뭐예요? 외화 표시 채권을 사려매요. 그걸 산 거예요. 샀더니 이렇게 된 거죠. 만기 시점이 됐어요. 만기 시점이 되면 숏포워드죠. 숏포워드는 외환을 팔기로 했잖아요. 외환을 팔아야 돼요. 외환 더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들고 있어요. 1025.41이라고는
호주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투자했더니 1020.41에 무위험 수익률이 얼마냐면 3%거든요. 그 나라 호주 달러가 3%에 2년 동안 투자했더니 1083.51이래요. 오케이. 요거를 환매도 했기 때문에 환전해요. 그래서 얘를 주는 거예요. 쇼포드 계획에서. 얘를 줘. 일단 뭘 받아와요? 달러를 받아오는데 달러를 뭘로 받아오냐면 사전에 정한 선물 환율인 0.96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83.51 곱하기 0.96이 돼서 1040.17 US 달러를 받아오는 거죠.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우리 빌린 돈이 있거든요. 호주 달러 투자하느라고. 빌린 돈이 얼마냐면 1000 US 달러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 원리금이 계산해 보면 1020.20이거든요. 그래서 요 1040.17이라고 하는 US 달러를 가지고 1020.20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는 거죠. 그러면 차익인 19.97이 무조건 남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시죠? 만약 19달러가 너무 작아. 199달러를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10개 하면 돼요. 10개. 더 벌고 싶어. 100개. 더 벌고 싶어. 1000개, 10,000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어쨌든 이 거래는 위험이 없거든요.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마치 수수료처럼 벌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렇게 다 처음 보는 눈빛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똑같이 S0가 0.98이고요. 1%, 3%, 1에 이렇게 했더니 F0가 0.9416이에요. 근데 시장의 선물가를 봤더니 0.93이에요. 싸네? 선물이 싸네? 선물이 싸니까 사죠. 롱포홀드를 합니다. 롱포홀드를 하고 현물은 상대적으로 비싸겠네요. 근데 현물이 뭐냐? 채권이잖아요. 외화 표시 채권이죠. 현물을 그러면 팔아야 돼. 그죠? 근데 공매도 할 필요 없어요. 채권을 파는 게 뭘까요? 여러분 채권을 파는 게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회사들이요 돈이 필요하면요 채권을 발행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줘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채권을 판다는 뜻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빌리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0 AUD야. 호주 달러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죠? 1000 AUD. 호주 달러 채권을 팔았어. 그럼 1000달러, 1000 호주 달러가 들어오겠네. 그동안 뭐 할까요? 당장 달러로 바꿔요. 바꿔서 0.98이 현재 환율이잖아요. 바꿔. 980 US 달러 되고 이걸 뭐예요? 저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채권 투자하는 거죠. 됐어. 만기가 됐어. 롱 포워드 컨트랙은 선물의 경우, 환선물의 경우 이제 외환을 사야 돼. 외환을 사야 돼요. 기억하세요? 외환을 사와야 돼요. 얼마에? 0.93이라는 환율로 외환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보자는 거죠. 일단 뭐부터 해냐면 외환을 사야 되니까 무슨 돈으로 살까요? 제가 달러 투자해 놓은 게 있잖아요. 980 USD 달러 투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게 원리금이 얼마냐면 980달러 익스포넨셜 달러 이자인 1% 곱하기 2년에서 999.80 USD 달러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다 바꾸지 않고 얼마큼만 바꾸냐면 우리가 포워드 컨트 달러를 아니 외환을 사야 되니까 사서 살 때 얼마만큼 필요하냐? 우리는 1061.84만큼만 필요하거든요. 왜요? 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61.84라는 호주 달러만큼만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61.84라는 호주 달러를 사전에 정한 선물 포인트인 0.93으로 치환해보면 987.51 US 달러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원리금인 990.80에서 987.51 달러를 투자해서 1061.84를 사와요. 사서 뭐해? 그 돈 가지고. 그 호주 달러 가지고. 호주 달러 부채인 1061.84 호주 달러를 갚어. 그럼 결론적으로 다 사라지고 얼마 남냐면 12.29 US 달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환 선물의 차익거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여러 눈빛을 봐도. 그죠? 그래서 잘 해보시기 바란데 대신 되게 쉬운 거는 전략을 세우는 건 되게 간단하죠. 뭐 하면 돼요? 그냥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면 돼요. 앞에 비싼 거 팔면 돼.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날 안 갔지? 네. 이게 앞으로 가면 녹화가 꼬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싼 거 산다. 선물이 싸면 선물을 롱하고 현물을 숏하는 거고 선물이 비싸다 그러면 선물을 숏하고 현물을 롱하는 거고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돈 없으면 빌리고 돈이 있으면 예금하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 했어. 뭐만 남았어? 커머디티만 남았어. 커머디티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 지금까지는 다
주식, 주가 지수, 환, 외환 등등해서 다 금융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물 자산이네요. 실물 자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베스먼트 에셋이 있었고 컨섬션 에셋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인베스먼트 에셋부터 볼까요? 인베스먼트 에셋은 금이나 실버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갖고 있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투자하려고, 투자해서 돈 벌려고 기본적으로 있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스토리지 코스트가 된다는 거죠. 실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나 주가지수 이런 거는 다 뭐냐면 계좌에만 가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가상으로.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예탁원에 있고요. 다 계좌, 가상의 숫자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필요 없는데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관 비용이 필요해요. 만약에 숏 포지션이면 납품을 해야 돼. 이 실물 자산을. 사오는 사람은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토리지 코스트는 마치 네거티브 인컴. 우리 인컴, 주식의 경우에 배당이 인컴이 될 거고 배당이 있는 주식의 경우에 이론가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F0는 괄호 열고 S0 마이너스 PVD. 배당의 현재 가치를 뺀 만큼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보관 비용은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네거티브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PVU 보관 비용에 현재 가치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S0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R 플러스 U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배당 금액, 스토리지 코스트가 금액이 아니고 뭐 스토리지 율이라고 할까요? 보관 비용을 율로 표현했을 때 연환산에서 U가 그 보관 비용의 비용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했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인베스먼트 에셋 다 했고 이제 컨섬션 에셋이 돼. 커머디티 중에 인베스먼트 에셋이 아니고 컨섬션 에셋 경우에 어떻게 되냐? 컨섬션 에셋은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역시나 뭔가 보관 비용이 들긴 하는데 뭘 해야 돼요? 컨섬션 에셋 경우에는 뭔가 필요하다면, 그죠?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라면서요. 소비하려고 갖고 있는 거라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F0가 S0 플러스 PVU 익스포넨셜 RT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차익거래 이익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F0가 비싸네요. 선물이 비싸네요. 선물이 비싸니까 선물을 숏하고 현물을 롱하는 거죠. 여기 돼 있잖아요. 선물을 숏한다. 숏 futures contract 돼 있네. 그 다음에 현물을 롱하죠. 현물을 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죠. 그래서 얼마냐? S0 플러스 PVU를 빌려요. 왜 PVU까지 빌릴까요? 사면 뭘 해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까지 한꺼번에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빌려요. 그래서 문어가 뭐예요? 커머디티를 사고 스토리지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가면 원래 인프를 할까 하다가 복잡하니까 어쨌든 하게 되면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돼! 이 경우를 봤어요. F0가 S0 플러스 PV의 익스포넨셜 RT보다 작대요. 선물이 이론가보다 싸네요. 선물이 싸니까 선물은 롱, 그렇죠? 롱 futures contract. 선물이 싸잖아요. 선물이 싸니까 그다음 뭐예요? 현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현물을 어쨌든 공매도 뭐 미리 계약한 다음에 바로 팔 수 있죠. 빌려서 파는 자 어떻게 팔죠? 팔았다 쳐요. 그러면 커머디티를 팔고 커머디티를 팔기 때문에 뭘 아낄 수 있냐면 원래 지불했어야 될 보관 비용, 기회비용이 되겠죠.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죠. 보관 비용을 아꼈네. 돈이 생겼네. 팔았고 보관 비용 아꼈어. 그 돈을 뭐예요? 투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컨섬션 에셋 경우에는 갖고 있으면 좋은 거가 있기 때문에 뭘 안 하려고 할까요? 팔지를 안 하려고 해요. 파는 거에 주저한단 말이에요. 파는 거에 주저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만 F0가 S0 플러스 블러보다 큰 경우는 오케이. 근데 F0가 블러보다 작은 경우는 차익거래 기회가 들어가 있을 때 차익거래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행위를 잘 안 해요.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컨섬션 에셋 경우에는 왜?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뭘 공장을 돌리든 뭘 하든 간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하는 율로 표시했을 땐 U가 되고요.
U는 제가 PV를 또 빼먹긴 했지만 스토리지 코스트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이런 수식이 혹은 선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관찰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컨섬션 에셋이 기초 자산인 선물인 경우에는 정리되시죠? 앞에 것들은 다 이게 뭐였어요? 이퀄이었잖아요. 이퀄이었는데 커머디티 중에 컨섬션 에셋이 기초 자산인 선물의 경우에는 이런 거 다음과 같은 부동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경우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난 시간도 한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계나 이런 업계가 됐든 뭐든 간에 이 부등식이 이론적인 관계가 어쩌고 나발이 그거를 허용을 잘 안 해요. 다 뭐가 된다고요? 이퀄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이고 어쩌고 하면 부등식이 아닌 이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뭐 이런 개념을 해보는 거예요. 컨비니언스 일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는 거예요. 즉 갖고 있으면 기초 자산을 갖고 있으면 뭔가 좋은 편익이라는 게 생긴다. 컨비니언스라는 게 생긴다. 그거를 고려하면 이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앞 페이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F0가 어쨌든 작잖아요. F0가 작은 거를 같게 만들려면 오른쪽을 줄여야 되겠네. 그죠? 오른쪽을 줄이는 게 바로 컨비니언스 일드가 돼요. 그래서 요거처럼 이 밑에 식만 보시면 돼요. F0는 S0, R은 무위험 수익률이고요. U는 스토리지 코스트이고요. Y가 바로 컨비니언스 일드예요. 요거를 들고 있으면 좋은 거를 빼주면 이제 뭐가 돼요? 이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컨비니언스 일드라는 건 사실 뭐 실제 컨섬션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소비를 하기 위해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로. 말씀드렸죠? 이 재무 쪽에서는 어쨌든 뭐 어때? 이거 들고 있으면 좋아? 좀 좋아. 얼마나 좋은데? 좀 많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얼마만큼 금이 얼마만큼 들고 있으면 좋은지가 숫자로 따단하고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건 컨비니언스 일드로 하고요. 가상인데 인베스먼트 에셋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일드가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뭐 추가적인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컨비니언스 일드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시죠?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주식 선물, 주가 지수 선물, 그다음에 커런시 선물 다 했고요. 커머디티 선물까지 했는데 커머디티 선물 경우에는 약간 인베스먼트 에셋인 경우랑 컨섬션 에셋인 경우 좀 다르구나. 인베스먼트 에셋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걸인데 대신 보관 비용을 고려하는 건데 컨섬션 에셋 경우에는 보관 비용뿐 아니고 컨비니언스 일드라고 그래서 들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좋은 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구나까지. 그죠? 근데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금융자산이 기초자산인 선물만 알면 되긴 해요. 사실은 이 커머디티의 경우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나중에 앞으로도 근데 왜 하냐면 이게 조금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커스트 오브 퀘리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배운 요거를요 한 방에 설명하는 이용해서 커스트 오브 퀘리 모형이라고 불러요. 책에는 보유 비용 모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한글 책에는 보유 비용 모형. 어떤 의미냐? 어떻게 이론가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냐? 이거는 나중에 옵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예요. F0는 S0 익스포넨셜 위에 뭐 T잖아요. 그 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 현물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코스트 오브 캐리라는 게 들고 가는 거잖아요. 현물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가는 현물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비용과 동일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그냥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은 뭐 해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잖아요. 사인만 하고 뭐해? 나중에 그 만기 때 가서 낼름 받아오잖아요. 이 거래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억울해요? 나는 얘한테 납품을 하려고 예를 들면 제가 롱 포지션입니다. 납품을 뭘 해야 돼요? 현물을 갖고 있다가 들고 보관하고 어쩌고 다 들고 있다가 만기까지 들고 있다 결국 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현물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손익과 현물에 사인만 하는 사람의 손익이 똑같아야 이 선물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스트 오브 캐리 모형은 그거에 착안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F0는 C-Y라고 되어 있어요.
C는 코스트 오브 캐리의 그 코스트 캐리고요. 비용이고요. Y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컨비니언스 일대. C-Y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보유 비용. S0라는 현물을 만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C예요.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돼요? 들고 가면 좋은 거는 빼야겠죠. 그래서 Y만큼 들고 가면 좋은 걸 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요게 큰 개념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non dividend paying 스탁 경우에는 스탁은 인베스먼트 에셋이죠. 뭐가 없어요? 컨비니언스 일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Y는 제로예요. 뭐만 고려하면 되냐면 C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C가 뭐라고 돼 있어요? R이래요. 왜 주식의 보유 비용이 R일까요? 여러분, 주식을 보유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 돈을 땅 파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마련해야 되죠. 땅 파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겠네. 그 대출의 비용이 R이 되겠죠. 이자가 들어요. 그래서 그 R이 보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 주식을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려면 R이라는 자본 비용이 든다. 그래서 R이 보유 비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탁 인덱스 경우에는 R-Q래. 이거 왜 그럴까? 맞아, 똑같아. 스탁 인덱스도 만약에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살려면 뭘 들어요? 돈이 들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자본 비용인 R이라는 게 들어. 대신에 뭘 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는 거. 배당은 반대로 갖고 가면 보유 비용이 아니라 너를 좋게 만드는 거니까 비용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죠. Q만큼. Q는 배당률이 되는 거. R 빼기 RF 커런시럴 경우에 왜 그래? 똑같아. 외환을 만기까지 보유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 돈이 자본 비용이 드는 거고 자본 비용이 얼마냐면 R이 돼요. 근데 RF를 빼줘. 왜요? 외환 선물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뭐라고 그랬죠? 외화 표시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느라고 이제 달러 이자가 들었는데 외화 표시 채권을 들고 가면 만기에 뭘 줘요? 이자를 주잖아요. 그 나라 이자를. 그래서 그 나라 이자는 빼줘야죠. 비용에서. R 빼기 RF가 되는 거고요. 커머디티 경우에는 더 확실하죠. 커머디티 경우에는요. R-Q 더하기 U래요. R은 왜 R이야? 커머디티도 살려면 돈이 들죠. 자본 비용 R이 들겠네요. 그 다음 Q는 빼줘야 돼요. Q는 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컨비니언스 일드 같은 거래요. 뭔가 들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래요. 그럼 Q라는 건 빼주고요. 근데 U는 들어요. U는 뭐예요? 보관 비용이잖아요. 보관 비용은 제가 만기까지 현물을 들고 가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인베스먼트 에셋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일드가 없기 때문에 C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컨섬션 에셋 경우에는 Y가 컨비니언스 일드가 되어서 C-Y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F0는 S0 exponential C-Y T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주식이 됐든 주가 지수가 됐든 환율이 됐든 뭐든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장에 6장은 안 한다고 그랬죠. 6장은 실제 채권이 기초자산인 선물이거든요. 똑같이 해석할 수 있죠. S처럼 뭐겠어요? 현재 채권 가격이고요. R은 R이요, R. 그 다음에 C는 R이에요. 그 다음에 Y가 뭘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뭔가 이자 받잖아요, 이자. 쿠폰을 받잖아요. 그 쿠폰을 할인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할 거지만 지금 이미 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이론가를 구하는 건 항상 현물 가격에다가 익스포넨셜 뭐의 t인데 그 뭐를 할 때 어쨌든 R은 들어가. 현물을 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본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보관 비용이라든가 이런 코스트 오브 캐리, 그러니까 갖고 가는 비용이 들고 거기서 컨비니언스 일드가 혹시 있다면 빼주면 되는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물의 이론가는 어떻게 계산해? 라고 누군가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지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배운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모형 전체를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이번 페이지, 이거 전반부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였어요.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 그다음 이제 다른 토픽, 완전 다른 토픽입니다. 이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런 게 궁금한 거죠. Futures Price와 Expected Future Spot Price예요. 그냥 스팟이 아니고요. Future Spot이고요. 그것도 Expected Future Spot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이거예요. 지금이 이제 9월 중순이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12월 선물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에 코스피 200을
얼마에 거래할지 지금 막 실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선물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이 실제 그 당시 그때 현물 가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뭐 어떤 3개월 뒤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혹은 팔 수 있는 계약인 선물 계약의 가치를 100달러라고 서로 거래를 했어. 어떤 예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3개월 뒤가 되면 얘가 100달러가 될 거라는 서로 수요 공급이 맞아가지고 두 당사자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퓨처스 프라이스는 현재 선물 가격이에요. 거래하는. 그리고 expected future spot price는 선물의 만기일 날 현물의 가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잖아요.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기대값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expected future spot price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두 값은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같거든요. 이제 뭔가 얼뜻 생각한 거랑 다르면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뭘 생각하냐면 왜 다르지? 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왜 다르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케인즈 앤 힉스, 왠지 똑똑한 사람들 같죠, 느낌이. 그죠?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고요. 보시면 해저가 숏 포지션을 취하고 스페큘레이터가 롱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취하면 첫 번째, 퓨처스 프라이스는 expected future spot price보다 작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밑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3장에서 했죠. 뭐 선물을 좀 해칭할 때 보면 뭐 위험을 떠넘기는 사람, 그다음에 또 다른 위험을 또 넘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서로 위험이 반대 방향이어서 농부나 이마트 이런 예처럼 그냥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인 사람과 떨어지는 게 걱정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면 참 해피한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대부분 위험을 넘기는 사람이랑 위험을 받아서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위험을 넘기는 사람 누구? 해저. 위험을 받아와서 베팅하는 사람, 스페큘레이터거든요. 물론 번역은 해저라고 하고 번역은 투기 거래자라고 하지만 투기 거래자는 투기 거래자가 아니고 사실은 위험을 베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저가 숏 포지션이고 스페큘레이터 반대죠. 선물은 항상 누가 숏이면 반대는 롱이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 평균적으로 해저가 숏이고 스페큘레이터가 롱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스페큘레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해저가 넘기는 위험을 받아오는 사람이네요. 누구 입장에선? 해저 입장에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페큘레이터가 사는 사람 있죠. 롱 포지션. 해저가 스페큘레이터가 고마우면 살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보다 싸게 살게 만들까요? 비싸게 살게 만들까요? 싸게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퓨처스 프라이스가 미래 기대 현물 가격보다 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케인즈 힉스라는 사람이. 가설이죠, 뭐 가설. 이제 느낌 오시죠, 뭔지.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저가 롱 포지션이고요. 스페큘레이터가 반대로 이제 반대 포지션이니까 숏 포지션 이래요. 이런 경우는 누구예요? 똑같죠. 해저가 고마워. 내 위험을 받아줬다고. 누구한테? 스페큘러한테. 그럼 스페큘레이터는 파는 사람이니까 싸게 파는 게 좋아요? 비싸게 파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편의를 봐줘. 그래서 해저가 오케이, 퓨처스 프라이스가 미래 기대 현물 가격보다 비싸게 내가 거래를 해줄게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퓨처스가 익스펙트 퓨처스 스팟 프라이스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다 가설입니다. 가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두 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균 얘기인데요. 평균적으로 시장의 해저가 숏 포지션이고 평균적으로 시장의 스페큘레이터가 롱이면 퓨처스 프라이스가 익스펙트 퓨처스 프라이스보다 낮는 거고요. 해저가 롱이고 스페큘레이터가 숏이면 반대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퓨처스 프라이스와 익스펙트 퓨처스 프라이스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 이건 약간 수식이 없으니까 말로 때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 말고 보시면 네. 그래서 스페큘레이터가 어떤 가정을 해볼게요. 스페큘레이터가 미래 퓨처스 컨트랙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요. 롱 포지션을 취했다는 뜻은 뭐예요? 롱 포지션은 선물의 만기일 날 사전에 정한 선물 가격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F0로 가면 그게 F0라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F0라는 돈을 주고 사오려면 지금 뭘 투자를 해야 돼? F0에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예금을 해야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은 아비트리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3달 뒤에 F0라는 돈을 주고 사오려면 현재 시점에 그거에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금을 해놓고 3달 뒤에 그 돈을 원리금을 찾아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뭐 물건을 사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차익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F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예금을 한 거네요. 만기 시점이 됐어. 뭐예요? F0라는 돈을 찾아오겠죠. 그거 아시죠? F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또 익스포넨셜 RT라면 사라지고 F0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롱 포지션이죠. 롱 포지션은 되게 제가 많이 반복을 했지만 롱 경우에는 나중 가격 빼기 이전 가격이잖아요. 나중 가격 그 만기 시점에 현물 가격 빼기 이전 선물 가격 F0가 되고 원래는 FT인데 EST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왜 EST라고 표시했죠? 현재 시점 기준 ST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ST를 알 수 없죠. 3달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값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다 쳤어. F0 사라지고요. 날리고요. 바이든 하고요. EST가 남게 되네요. F0 익스포넨셜 RT를 투자해서 뭘 받는 거예요? ES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저기 됩니다. EST를 받는 거네요. 이런 구조죠. 얘를 투자해서 얘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EST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익거래 이익이 나올 텐데 이걸로부터 뭔가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뭐랑 동일해야 되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EST 만기 시점의 EST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얘랑 더했을 때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차익거래 이익이 이제 차익거래 이익이 됩니다.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의 캐시플로우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게 뭐랑 동일해야 돼요? 현재 투자 금액과 동일해야 되는 거. 동일하지 않으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F-F0 익스포넨셜 RT가 투자 금액이 되는 거고요. EST는 나중에 내가 만기 시점에 받을 돈인데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는 거죠. 근데 왜 마이너스 K로 환산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EST는 주식이 되는 거고요. 주식은 위험하고요.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셨던 WACC 같은 걸 왜 배우냐면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그 회사의 위험을 고려한 자본 비용이잖아요. 회사가 위험해. 그럼 WACC가 더 클까 작을까? 더 크겠죠. 회사가 안 위험해. 그럼 WACC가 더 작은 거고. 재무관리 네, 알죠. 배웠지만 안 배운 걸로. 지금 WACC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회사를 가시면 재무팀에 가시면 여러분 회사의 재무팀 직원한테 툭 쳐서 여러분 지금 회사 WACC 얼마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다 알아요. WACC가 얼마인지. 그렇게 될 날이 오시길 바라고요. 근데 저는 재무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WACC가 얼마로 예상됩니까? 전 대학교 때 CC는 안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되겠다. 넌 총무팀에 가라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없는 얘기 웃어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K냐면 이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이라는 거죠. 위험을 고려한 R이 그냥 아니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F0는 EST 익스포넨셜 R 빼기 KT가 돼요. 그렇구나. 이거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이제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기초자산이 S잖아 S. 이 기초자산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겠거나 퓨처스 프라이스와 익스펙티드 퓨처 스팟 프라이스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관계가. 처음에 노 시스테매틱 리스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PPT는 없을 텐데 제가 오늘 또 추가를 해왔는데 K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 CAPM 따라서 R 플러스 베타 ERM 마이너스 R이 돼요. IR은 무위험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없다는 뜻은 뭐가 0이라는 뜻이요?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실 때 여기서 뭐가 0이라는 뜻일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듣느라고 뭐 틀어놓고 뭘 했든 열심히 들었던 거나 잘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본인들도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때. 근데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할 거죠? 맨 대각선. 네. 저희보다 완전 대각선 끝에 있죠.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없대요. 그럼 뭐가 0이에요?
이 수식에서. 정답. 베타가 0이에요. 베타가 각 주식의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뭔데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민감도. 민감도가 0이라는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베타 0이네. K는 R이랑 같아야겠죠. K가 R이랑 같으면 어때요? 제가 앞에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걸 양해해 주세요. K는 R을 넣어보세요. 뭐가 돼요? 오른쪽이 다 날아가고 뭐랑 똑같아요? F0는 EST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이 미래, 기대, 현물 가격과 동일한 거는 K가 R인 경우, 즉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 세상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삼성전자랑 우리은행 예금이랑 수익률이 똑같대. 그럼 누가 삼성전자 수익률을 투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몇 층에 물려 계시니까? 안 물려 계시나요? 그다음에 화지리브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이제 뭐예요? 우리 저 학생이 말한 것처럼 베타가 이제 0이 아닌 뭐예요? 베타가 양수예요, 양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베타가 양수인 세상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베타는 0.9에서 1.1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증권회사 베타는 1.45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베타는 양수인 경우가 일반적인 게 다 그래요. 양수예요. 그럼 이게 양수네? 양수면 뭐가 뭐보다 커요? K가 R보다 크지요. K가 R보다 크죠. K가 R보다 크면 앞에 있지 수식에서 뭐가 돼요? F0는 EST보다 작게 되는 거죠. 케인즈 힉스가 말한 이 경우는 뭐였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케인즈 힉스는 F0가 싸니까 이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터가 롱이고 해저가 숏이면 이렇다라고 케인즈 힉스는 그렇게 설명했고, 지금 두 번째 이론은 그게 아니고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파지티브면 이렇게 된다. 그 선물은 미래 기대 현물 가격보다 작은 게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백워데이션 현상이라고 불러요. 실제 경제신문에 노멀 백워데이션이라고 써놔 있어. 그대로 적혀 있어. 무슨 번역하지 않고. 왜 노멀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왜 이게 노멀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 뒤에 거 컨텐츠는 노멀이 안 붙어 있는데 왜 노멀일까? 예상해 보시면.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어떤 게 일반적이다? 파지티브인 게 일반적, 네거티브인 게 일반적. 파지티브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멀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노멀 백워데이션 하는 거죠. 요걸 저도 옛날에 뭐 대학원 때나 학부 때 배울 때 갸우뚱한 건 이제 EST를 뭐랑 착각하냐면 S0랑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현물이 아니에요. 현물의 미래 시점의 가격이에요. 현물의 현재가가 아니고. 현물의 현재가를 생각해보면 선물은 현물의 현재값보다 비싼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F0는 S0 익스포넨셜 R 뭐 나오니까. 근데 이건 미래 현물 가격과의 비교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네거티브 시스템 리스크의 경우에는 K가 R보다 즉 베타가 음수요. CAPM 이론상으로는요, 베타가 음수인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정해 보자는 거죠. 베타가 음수이면 K가 R보다 작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의 수식에 따라 F0가 EST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걸 컨탱고 상황이라고 불러요. 실제 저기 경제신문에도 컨탱고라고 돼 있어요. 경제신문 보면 뭐 예를 들어 오늘자 매일경제 다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오늘 나올래나? 어쨌든 컨탱고 노멀 백워데이션 아주 쉽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구나라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시스템 리스크가 없으면 K나 R이랑 같은 거고, 이 경우에는 현재 선물가랑 F0니까 EST 밑에 첨자 해야 됩니다. 미래 현물의 기대가랑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파지티브 시스템 리스크 경우에는 K가 R보다 큰 경우고, 얘는 현재 선물 가격이 미래 기대 현물가보다 낮은 무슨 상황? 노멀 백워데이션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거티브 시스템 리스크 경우에는 K가 R보다 작은 거고, 이 경우에는 F0가 미래 기대 현물가보다 비싼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론적인 얘기고요. 경제신문에는 EST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재 세 달 뒤 현물의 다시 할게요. 세 달 뒤 현물의 기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제신문 기자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F0가 S0보다 작으면 이거를 노멀 백워데이션이라고 불러요. 경제신문에서. 지금 앞에 거랑 차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죠? 앞에 건 뭐였어요? EST인 거고요. 얘는 S0인 거고요. S0는 지금 시세창 딱 켰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S0인 거고요. EST는 세 달 뒤
코스피500 지수의 기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신문 읽을 때는 이 밑에 맨 마지막 줄에 F0와 S0의 비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그냥 경제신문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실제는 S0가 아닌 EST구나라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계속 정리하는 게 뭐냐면 뭐 학원 다 보셨잖아요. 학원 다녀오면 어쨌든 선생님 말을 다 듣고 막 하는데 집에 오려고 버스 딱 타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막 선생님 되게 설명을 잘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적해서 계속 정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배우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 챕터에서 뭘 배웠냐면 선물의 이론가를 배웠어요. 이론가는 노아 아비트리지 아기멘트로 배웠고요. 처음에 주식 선물을 했고요. F0는 익스포넨셜 RT.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주가지수 선물을 배웠어요. F0는 S0 익스포넨셜 R 마이너스 D 아니 뭐였지? Q였다. QT. Q는 배당 수익률이었고요.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커런시 이런 경우는 F0 S0 R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R에 빼기 RF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 배운 다음에 커머디티를 배웠죠. 커머디티 경우에는 스토리지 코스트랑 뭐 이런 컨비니언스 일드 같은 고려하라까지 배웠고요. 요거를 통칭한 이론이 커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는 거다. 커스트 오브 캐리 모형 배웠죠? 배웠죠. 주식은 이렇게 하고 주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커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 부른다까지 했고 그 다음에 토픽이 뭐였냐면 선물가랑 기대 현물가 간의 차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그래서 케인지엔 힉스 방식을 설명하는 거 해저랑 스페큘레이터 간의 수요 공급으로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시스테매틱 리스크 CAPM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했어요.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로 쉽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